말을 잘한다고 해서 또 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청 인증 이벤트가 있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신 중에 화면을 캡처해 주시고요. 그때 그 캡처 이미지와 시청 후기를 개인 SNS에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공식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참여 URL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총 6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행사 영상을 시청하시고 퀴즈 문제를 확인해 주세요. 댓글로 정답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 중에 50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있게 멘토링 콘서트 진행을 맡은 김초희입니다.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단절 이후에는 재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이전보다 급여나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력단절은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큰 손해지만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도 이어져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노력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 이직과 전직이 흔한 일이 되어가는 시대에 나만의 커리어,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커리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커리어 관련 전문가들의 해법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있게 멘토링 콘서트에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오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오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 있기 멘토링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강연을 해주실 장영화 조인 스타트업 대표님, 멘토링 콘서트의 멘토 여러분, 현장에서 늘 애쓰고 계신 세일센터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재직 여성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왔습니다. 재직 여성에게는 상담, 멘토링, 직장 적응, 복귀 지원, 교육 등 경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인사, 노무 컨설팅, 조직 문화, 임금 체계, 평가 체계 개선, 기업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히 올해 6월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대상과 범위를 경력단절 여성에서 재직 여성을 포함한 여성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및 개발 상담,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촉진하고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멘토링 콘서트가 재직자 여성에게는 자신의 경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기회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이 우리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커리어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와 가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터 복귀를 지원해 왔습니다. 연간 18만여 명이 세일센터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을 했는데요. 그러나 경력단절 여성은 재취업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재취업 후에도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2017년부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경 국민대학교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대 겸임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여성들을 위한 커리어 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하영 주식회사 알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알린 대표이사이자 커리어브릿지 대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요. 10년 정도 글로벌 취업을 준비시키고 이직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김가연 트위터 코리아 상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위터 코리아에서 공공정책 총괄을 맡고 있는 김가연 상무입니다. 그리고 안주연 마인드멘션 의원 대표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안주연입니다. 네 분의 소개만 들었는데 벌써 든든합니다. 오늘 함께할 커리어 고민은요.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공모받은 생생한 커리어 고민입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시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고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나이에 맞게 적당히 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아니셨나 봐요. 그렇게 버느니 일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조차 그러시고요. 이런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져 탈모까지 생겨버렸어요. 결혼과 출산 후에도 일과 가정 모두 잘 해나가고 싶고 주위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저 스스로 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 인생인데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주변에 걱정을 듣다 보면 되게 위축돼요. 그렇죠? 김가연 상무님, 이럴 때 자신의 소신을 지키면서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게다가 탈모까지 오실 정도로 맞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죠. 저희 어머니 세대가 살아온 그 세상은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신 있게 그런 좀 뭐 거리를 두시고 그 사연자분께서 원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남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생길 텐데 안주현 원장님, 가정을 꾸린다고 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게 사실 당연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많이 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 뭔가 처음부터 부딪히면 안 된다. 그리고 여성의 이 포용력으로서 따뜻하게 이걸 뭔가 싸우지 않고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말도 예쁘게 해서 문제도 안 일으켜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소진되면서 탈모까지 오게 되고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고 얼굴을 좀 붉히게 되거나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리스크라 그래야 돼요. 뭐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은 견디셔야 되지 않을까. 견디시기를 응원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300만 원 이상 못 벌어오면 뭐 그거 갖고 왜 일하냐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질에 이제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거면 당장은 그 결과가 휘황찬란하지 않나도 위축될 필요 없이 밀고 나가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현재 일과 가정에 대한 선택을 고민 중인 1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제 복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린이집 대기는 뒷순번이고 양가의 도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도우미분을 고용하려 했으나 사건 사고가 많아 주춤하게 되네요. 복직을 미루고 아기를 더 돌봐야 할지 복직을 하고 단축 근무를 신청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복직을 해도 아기에게 일이 생길 때마다 회사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봐 또 너무 걱정이네요. 네, 사실 제 주변에는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되게 육아휴직이 있는 건 좋은데 그거 끝나고 복직하려고 나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내 아이를 맡기는 게 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 이하영 대표님은 공감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이제 첫째를 어린이집 보낼 때 한참 그 뉴스에 어린이집에서 그 폭력 사건이 많이 일어났을 때였고 이게 너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먼저 이런 기관이나 도우미 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맞아요. 거를 꼭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따뜻한 분도 많이 계시고, 네,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 꼭 주변에 이제 맘카페나 아니면 이제 추천으로 좀 많이 알아보시고 이제 그런 결정 내리실 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커리어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제 복직을 하려는 시기에 맞춰서 아이가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이나 이런 것들이 딱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 때문에도 복직을 할 수 없는 경우나 이럴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남편이나 또 이제 주변 분들하고 좀 잘 논의를 해서 복직 시기를 좀 조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재택을 하는 포지션들도 많이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가정을 조금 돌보시면서 같이 이제 커리어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육아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고, 그런데 또 일하는 엄마로서 경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그 욕심, 고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아이한테 미안할까요? 내가 너무 일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유재경 교수님, 좀 아이한테 덜 미안해도 될까요? 네네. 어렸을 때는 엄마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조금 좀 크게 되면은 엄마가 일하는 걸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그 10년을 어떻게 버틸지를 저는 고민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보시고 내가 이제 복귀하게 되면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아이의 어떤 성장이나 또 커리어, 이 아이들은요 부모를 롤모델로 삼거든요. 남편과 휴직 이후에 복귀한 이후에 어떻게 일상을 꾸려나갈 건지 전략회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는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엄마 혼자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남편이나 가족한테 도움 받을 수도 있고, 또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우리는 완벽한 엄마보다는 행복한 엄마가 더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슈퍼우먼 컴플렉스거든요. 네. 아이에게도 나는 완벽한 엄마가 될 거야. 회사에서는 완벽한 직업인이 될 거야. 완벽한 아내가 될 거야. 완벽한 며느리가 될 거야.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만으로도 최선이다,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장님도 슈퍼우먼 콤플렉스 첨언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엄마보다 충분히 좋은 엄마, 그런 말이 있어요. 그 표현이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세, 태도, 그거 자체가 이미 충분히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을 보내신 자체가 이미 너무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두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셔서 다행히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학습적인 부분과 정서적 안정 문제로 지난달 12년 재직한 직장을 퇴사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몸은 힘들고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퇴직한 지 한 달도 안 돼 구직 사이트에 자꾸 눈이 가네요. 새로운 직장에 간다면 다시 바빠질 것이 뻔한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소홀하지 않으면서도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유재균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제 고백하자면 사실은 직장 생활 저도 14년 정도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전업주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전업주부를 해보니까 극한 직업이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사실. 네, 이거는 일을 다 하면서 이제 진짜 번아웃이 또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취업을 할 때는 좀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급여가 좀 줄어들더라도 제가 아이들이랑 시간을 충분히 보내게 되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사연을 보내신 분은 취업을 하셔야 돼요. 재취업을 하실 때는 옛날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15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아동을 추적조사, 15년 동안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이 엄마가 직접 기른 아이와 타가라 그러죠. 어디 맡겨서 기른 아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봤어요. 이 아이들의 뭐 인지기술,
그다음에 언어 능력, 뭐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능력, 엄마하고의 유대감, 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네네. 결론은 차이가 없다. 없대요? 결론이었어요. 네. 오히려 엄마가 일을 하느냐, 뭐 직접 키우느냐, 네. 맡겨 키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와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은 집에 있는데 막 나가고 싶어서 아이한테 짜증내고 막 아이를 통제하고 이러면 오히려 아이에게 좋지 않은 거고요. 내가 일할 때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하고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잘 소통하고 잘 반응하고 이게 아이에게 훨씬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그 남편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 그 육아를 하는 남편과 그렇지 않은 남편의 연구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편은요. 결혼 만족도가 높고 더 행복해요. 아이들도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보 결혼 생활에도 만족하고 싶으면 육아에도 참여하는 게 어때?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남편을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를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일도 하시고 내 커리어도 키우고 남편도 참여를 시키시면 다시 저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육아 같이 참여하면서 우리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보자. 이런 남편들 많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안지원 원장님, 이 사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은 질문자님 12년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맞아요. 싶고요. 계속 하늘사에 재직하셨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또 이제 일하는 여성들 중에서 엘리트 여성들이 굉장히 이 기준치가 높아요. 그래서 집에 내가 딱 이제 어쨌든 아이들과 좀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보자는 목표를 갖고 집에 왔는데 이게 처음부터 쉽지 않고 이게 좀 서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직장에서는 사실 12년 차 됐으면 너무나 능숙하고 너무 멋진 사실 나였는데 이런 내가 조금 적응이 안 되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당연히 누구라도 우리도 뭐 12년 차여도 이직하면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는 게 당연한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어떤 상황에 놓였으니까 그 우왕좌왕에 대해서 또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과 교육적인 면에서 완벽하게 다 마치고 가려고 그러면 아마 저 교수님 말씀처럼 아마 정말 더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가닥을 마련한다. 여기서 약간 교두보 정도를 브릿지를 마련하고 일을 다시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아마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곧 있으면 사춘기가 오고 막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럴 텐데 그때 엄마랑의 유대나 다시 한번 이 만들어 놓은 끈이 있으니까 그때는 정말 30분, 1시간의 집약적인 일주일의 대화로도 엄마랑 연결감을 갖고 또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첨언을 좀 해봤습니다.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은 다시 구하시되 하지만 바로 너무 막 구하지는 마시고 그러니까 퇴사했을 그 당시의 마음가짐을 좀 찬찬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대학 졸업 때 취득한 자격증이 있고 관련 경력은 2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에 사무보조 3년, 알바 3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지, 아님 가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또 지금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점점 배우고 싶은 자격 과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배우고 싶다고 무작정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도움이 될지, 그러면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가 고민이네요. 이분은 이제 경력 단절이 되고 구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겪는 어려움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일을 하고 있을 때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상무님,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재취업 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고민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진짜 인생은 평생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배워보고 싶은 그런 자격 과정이라든지 뭐 해보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무조건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상관없어 보이는 점들이 미래에는 연결이 되니 가슴을 따라라. 그래서 커넥팅 더 다츠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대학교 때
그냥 호기심에 배웠던 캘리그래피가 나중에 매킨토시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점이 지금의 그 점들이 언젠간 이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당장 도움이 안 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지금 그 자격 과정이라든지 배워두신 일 아니면 그 커리어가 도움이 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30대 후반이라고 하시면 사실 되게 젊은 나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반도 안 사셨어요. 앞으로 많이 배워보시고 또 커리어를 쌓으시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되게 오랫동안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이제 부동산 일에 관심이 있으셔서 뭐 이런 공인중개사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자기가 그렇게 도전을 했던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도 아직은 어립니다. 사실 어리시고요. 오늘이 그리고 제일 젊은 날이니까 더 늦기 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이 30대 후반이니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린다면 이혜영 대표님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놔야지 내가 그 이상은 크고 현실은 낮고 이게 아니라 좀 제대로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당장 이 일에 투입되더라도 내일부터 실무를 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업에서는 점점 더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나이나 어떤 그 학력적인 백그라운드보다는 이 사람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갖추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업무 역량에 검증하는 절차로, 그러니까 교육을 수강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격증을 이제 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연자분께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조금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김가연 성모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한 사람이 이제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이제 학습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 학습을 맞아요. 하게 되는 시대가 네. 되었잖아요. 짧게 봐서 단기적으로 이거를 취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보다도 내가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길러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타겟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회계 쪽으로 잡아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 ERP 이런 자격증들을 소지를 하시고 취득을 하셔서 조금 길게 커리어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요. 커리어를 좀 발판을 잘 만들어 가시는 방법으로 커리어를 쌓아주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커리어를 위해선 나만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이야기는 다음 사연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소위 말하는 물경력을 쌓았습니다. 최근 구조조정으로 일하던 회사를 그만뒀지만 상사의 소개로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매우 바쁘고 고강도 업무였지만 뭔가 마음을 갈아가며 업무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제게 남은 건 없더라고요. 더욱 커리어가 꼬여버린 느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무를 찾으려 이력서도 넣어보고 노력하고 있지만 젊은 구직자들과의 채용 경쟁에서 밀리는 것인지 번번이 서류 탈락에 좌절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교수님. 이분은 일은 해왔어요. 그런데 나만의 차별화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일한 경력은 긴데 딱히 뭐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미 퇴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성을 쌓겠다고. 기존 경력을 잘 살려서 어떤 회사든 일단 입사를 하시고 그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다음에 이제 팀장님한테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이겁니다. 요청을 하셔서 경력을 확장하고 심화를 하셔야 돼요. 경력의 확장과 심화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많아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력에서는 욕심을 내셔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어려운 일, 그다음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속 도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경력의 심화와 확장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하영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건 직무 적합성, 직무적인 일관성 이거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결국에 그게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직무적인 심화가 되면서 이게 커리어의 뎁스가 깊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경력이랑 앞으로의 커리어 방향성이 일관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디벨롭을 위해서는 또 경쟁력을 갖기 위한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던 업무 중에 이제 쭉 나열을 해보시고 특정한 어떤 부분이 전문적 디벨롭이 가능한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질문자분의 그 이력을 조금 들여다봐야겠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좀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커리어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시죠. 40대에 접어든 미혼 직장인입니다. 제 나이면 팀장 직급을 달아야 하지만 저는 과장까지만 해보았습니다. 짧게 팀장을 해봤지만 리더십이 없는 저에게는 안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리더의 역량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직할 때도 제 경력보다 낮은 직급에 지원을 하거나 아예 다른 분야의 팀원으로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직급이 낮고 급여도 적게 받으니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직급에 대한 저희 커리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따끔한 충고가 필요합니다. 연차에 맞게 직급을 달아야 하는데 나는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이분은 그 직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김가연 상무님, 이분에게 힘을 좀 주세요.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나이나 뭐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리더의 역량도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리더가 될 수 없어, 나는 리더의 역량이 없어 라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뭐 타고난 리더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리더로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름 직급은 상무이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계속 저 자신을 또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미리 지레짐작으로 나는 리더가 될 수 없어, 리더는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의 그 경력에 맞는 그런 직급을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으니 그 자리에 가시면 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다음으로 유재균 교수님께서 어떤 팩폭을 날리실까 네. 좀 살살 해주세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커리어 코치로 일하면서 이런 여성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리고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여성은 리더가 되기를 주저하는가 였습니다. 딱 맞네요.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리더십 효능감이라 그러죠. 내가 리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낮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리더십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여성의 리더십 경험을 많이 우리 상무님처럼 많이 쌓게 되면 얼마든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연을 보내신 분은 팀장 역할을 짧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팀장 처음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내가 잘한다는 거를 느끼기도 전에 아마 그만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리더에 맞지 않다.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신 것 같고요. 특히 여성들 중에는 가면증후군에 걸린 분들이 꽤 계세요. 실제 많은 연구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가면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가면증후군은 뭐냐면 내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력이 언젠간 탄로날 거야. 이게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가면증후군에 걸렸다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일단 일기장을 갖다 버리세요. 네, 왜냐하면 일기를 쓰다 보면 자책을 하게 돼요. 이불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랬으면 안 되는데. 일기장 갖다 버리시고 성공 노트를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성공 노트. 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그 노트에 써놓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는지,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의기소침해지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는 성공 노트를 한번 펴보면서 자신감을 재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리더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고 뭐 결단력이 있고 사람들을 막 푸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다. 이거 오해입니다. 최근에는요, 그것보다는 서로 협업하고 소통하는 이 포용적 리더가 더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라는 리더십 연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꾸시고 김가연 상무님은 타고난 리더는 없으니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교수님은 성공 노트를 쓰고 내가 좀 잘한 거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하영 대표님은 성공 노트를 쓰고 계신가요? 타고난 리더이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일단 커리어적으로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낮춰서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게 더 이상 힘을 못 받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연차와 나이에서 이 일을 하는 실무자급을 뽑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라고 하기보다는 사설 학원들도 있고 어떤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너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지금 여기서 발돋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은 이제 리더가 되면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하 직원이 뭔가를 질문하면 명확하게 내가 답을 줘야 된다. 예.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네. 몰라도 돼요? 남성 나 잘 리더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해도 돼요?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요즘은 그 취약성이라는 개념이 뜨고 있잖아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처음 팀장이 돼서 아직 많이 부족해.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해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같이 고민하는 태도가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더 유효한 리더십의 행동이라고 이런 리더를 생각합니다. 더 원하지 않을까요? 요즘 친구들 MZ세대는 충분히 이런 리더를 훨씬 더 선호할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도 믿음이 가나요? 당연하죠. 지금 취약성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이 리더가 자기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그 조직 내의 심리적 안전, 그러니까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를 높여서 이 조직에서는 어떤 업무랑 관련해서 어떤 대세와 다른 말을 해도 내가 업무적 실수를 해도 일방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이걸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구나. 자기가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을 때는 사실은 팀원들도 나도 완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오히려 실수를 숨기거나 경직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소통하고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리더가 정말 이 굉장히 뷰카라 그러죠. 모호한 현대 사회에 더 맞는 리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된 리더입니다. 당당해지세요.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하여 열심히 적응해 나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성격이라 말수가 적었는데 이런 성격이 사회생활에서는 큰 결함이더라고요. 업무 보고를 할 때 문장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아 횡설수설하고 제 머릿속 업무 매뉴얼에 조금이라도 벗어난 질문이 들어오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전화 업무도 종종 있는데 전화는 더욱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중입니다. 일 잘하는 분들은 어쩜 그렇게 말도 막힘없이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당당한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다행히 이분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상무님, 어떻게 하면 상무님처럼 일도 잘하는데 말도 잘하고 가능한 거예요? 우선은 그 본인의 어떤 이런 단점이나 문제점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찾고 그 장점을 오히려 더 개발하는데 좀 더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꼭 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심한 성격 아니면 이런 내향적인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내향적인 성격에 또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단점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입사하신 지 한 6개월이 올 봄에 입사하셨다니까 이제 6개월도 채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사실은 신입 사원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제 부족하거나 모른다고 느끼시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사실 지금은 업무를 익히고 일을 배우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저도 지금 트위터에 입사한 지 1년이 좀 안 됐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상사가 관련 업계 경력이
20년이 넘으신 되게 저도 롤 모델로 삼는 그런 당당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신데 이제 제가 입사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까지는 정말 배우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실수하고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주눅이 들지 말아라. 회사 내에서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그래도 한 3년은 일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경험이 쌓이시면서 몇 년 뒤에 되돌아보면은 아 나도 그때 동경하던 그런 당당하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아직은 어설플 수밖에 없는 시기다. 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 원장님, 그런데요. 직장인들이 실제로 말하기 불안, 발표 울렁증 이런 거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그렇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하기 훈련을 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 굉장히 유창하게 외향적으로 막 멋있게 말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사실은 불안을 더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일단은 잘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에도 중요하고요. 예, 그냥 내용이 전달되면 되지. 그리고 전달이 안 되면 뭐 한 번 더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불안하면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떨리면 당연히 떨리니까 오히려 너무 떨릴 때는 아이고 좀 떨리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더듬어도 잘 들어주세요. 오히려 이러면서 본인도 긴장이 풀리고 듣는 분들도 아 괜찮아 이러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목표를 많이 낮추시는 게 필요하고요. 일반적인 너무 심하지 않은 정도의 불안이 있을 때는 제가 드리는 팁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게 뭔가 하면 내 페이스로 상황을 가져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어떤 발표 공간이 아니라 업무에서의 전화라든가 소통은 사실 시급을 다투는 일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분 정도 늦어진다고 5분 후에 백콜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하거나 떨리거나 유난히 말이 잘 안 될 때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리해가지고 5분 후에 바로 정확히 전화 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겠어요? 라든가 잠깐만요. 지금 서류 찾아보고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의 페이스를 약간 찾는 거예요. 그때 숨도 고르고 무슨 말 할지도 생각하면 좀 두렵지가 않고 가서 얘기할 때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내향적, 외향적 둘 다 좋은 거잖아요, 사실. 그 에너지의 방향성이 다를 뿐이고. 그럼 우리 교수님도 면접관으로 참여를 해보셨고 또 대표님도 직원을 뽑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말은 좀 못해, 긴장하게 보여, 그래도 좀 예뻐 보일 때가 있죠. 어때요? 제가 이제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면접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까 상무님도 하셨는데 우리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자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실제 제가 이제 모 기관에 면접관으로 갔는데 이 지원자가 대학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네. 그 어떤 금융기관이었는데 그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고 조금 어눌해요. 이렇게 아주 플루언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네. 준비도 많이 하고 진정성이 느껴지고 저는 그런 사람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줍니다.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런 직무는 아니신 것 같고 너무 이제 이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특히 이제 상사에게 보고할 때 얘기를 하셨는데 스크립트를 써가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예상되는 Q&A를 한 10개를 가져갑니다. 상무님이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질문을 하면 10개 뽑아가면요. 예상 질문에 거의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답변을 드리면 훨씬 좀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메모 보고 말하기라든가 정말 중요한 얘기 할 때는 상사 앞에서도 보고 읽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나는 좀 떤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제가 조금 떨려서 약간 참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이 메모나 스크립트 준비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습관입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사 입장에서도. 우리 이하영 대표님은 혹시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또 거꾸로 지시를 받을 때도 적으셔야 합니다. 지시를 받을 때도 받을 때 명확하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자리에서 이게 맞는지를 다시 되물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제가 조금
적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제 적으시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이 좀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훈련하고 연습해볼 어떤 기회나 시간이 많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조금 책도 읽으시고 그거를 좀 정리해서 거울 보고 말하시는 것도 좀 연습을 해주시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명한 건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거는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다양한 커리어 고민을 모두 다 나눠봤습니다.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떠셨어요? 우리 한 분씩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네,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 했던 고민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고민 하지 않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영 대표님. 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비슷한 고민들을 나누셨을 텐데요. 오늘 시청하신 분들도 고민을 또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가연 상무님. 네, 전 다른 패널분들한테서도 많이 배웠고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많이 공감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원장님. 네, 여성들이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실패하고 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화면으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는 좀 특별하게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경력 단절 예방 이라고 외치면 다 같이 함께해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경력 단절 예방 함께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력 있게 토크 콘서트 강연자는 변호사에서 창업가로 완전히 커리어를 바꾸신 분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가 스타트업 세상을 만나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도록 돕는 조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이시랩 장영화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농부 장영화라고 합니다. 사람농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부터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일이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일, 가슴 뛰며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찾고 싶었어요. 저는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힘들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하지만 변호사로 일을 해보니까 또 아닌 점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찾고 길러서 가능성의 땅, 가능성이 무럭무럭 자라는 일에 연결하는 조인 스타트업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창업가로 살아가게 된 데에는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 세상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왔는데 학교 밖을 벗어나면 이렇게 절벽에 서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어디가 문제가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학교와 학교 밖 세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나오지만 일이라는 걸로 보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일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정년이 보장되는, 법적으로 강하게 보장되는 곳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세가 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야 해요. 이건 좀 억울하지 않아요? 20년을 공부했는데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기대 수명은 87세지만 사실 우리 아이들의 이 수명 여명은요 140세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사는데 우리의 일은 계속 생명이 짧아지고 있어요. 기업의 현실을 돌아보니까 기업은 사람을 채용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위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대안을 찾냐면 기술로 사람의 일을 대신하죠.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공장 자동화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된 현실은 고용 불안이라는 거죠. 자,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만이 맞이하고 있는 문제냐? 아닙니다.
대다수의 지식인도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저같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닌 현실이 펼쳐지고 있죠. 이런 현실 속에서 저는 일에 대한 고민들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20대의 고민은 주로 첫 시작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옛날에는 좋은 학교 나오면 공채로 대기업을 들어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물론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들도 공채를 없애고 수시 채용을 하고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경력 신입,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신입이 계속 채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1, 2년 취준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시대가 되었죠. 저는 10대와 20대에 주목해서 10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그때 창업해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학교와 현실 사이에 이 차이가 크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하는 걸 알릴 수 있게 앙트십 스쿨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조인 스타트업이라는 서비스는 그렇게 해서 20세가 넘어 사회에 나온 친구들이 스타트업에 가서 일하면서 생존 근육을 더 탄탄하게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바라보니까 이건 비단 20대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30대의 고민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을 하긴 했는데 전문성이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내가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니 너무 먼 길인 것 같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 또 30대에 쌓여요. 그러면 40대에는 고민이 없느냐? 40대에는 고민의 질이 더 이제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40대에는 내가 이 직장에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내 선배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에 대한 경험이 충분히 쌓였고 지혜로워졌고 그 다음에 충분한 체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나야 되는 50대예요. 그래서 50대에 더 일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죠. 저는 이렇게 세대 간에 그 일에 대한 고민이 쌓인 걸 보면서 이제 조인 스타트업이 20대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을 내 자리에서 잘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을 모두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과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하는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경험하고 풀어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다만 이것만 들면 모든 문제가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을 잃지 않는 가이드, 일의 문제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찾아가야 하고 또 이뤄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전략을 좀 전달드리려고 해요. 저도 사실 창업이 뭔지 모르던 초짜 창업자였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시행착오도 되게 많이 했고요. 고민의 시간도 많이 보내야 했죠. 지금 오늘에 이르러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창업이라는 게 누군가를 고용해서 하는 창업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내 커리어, 나의 일을 창업처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은 나에게 가장 큰 자산을 안겨줄 가장 좋은 생산 도구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어떻게요? 자, 내가 일하는 내가 행복하려면 커리어 전략을 창업처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한 단어가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바로 피보팅인데요. 이 피보팅이라는 단어는 자, 여러분 농구할 때 농구 골대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네, 한쪽 발을 이렇게 중심축으로 두고 골대를 향해서 어느 곳에서 넣어야 가장 골을 잘 넣을 수 있는지 더듬더듬 하시죠. 맞아요. 그걸 바로 피보팅이라고 합니다. 피보팅이라는 단어가
경제, 경영 쪽으로 넘어왔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동영상을 볼 때 사용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가 처음에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데이팅 서비스로 처음에 출시를 했는데 사람들 그 용도로 쓰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썼느냐? 웃기고 재밌는 동영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쓴 거죠. 아, 고객에게 답이 있다. 이게 주로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고객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업 모델을 전환할 때 피보팅한다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이제 내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답, 일하는 내가 행복하려면 커리어를 피보팅해야 합니다. 이게 실패가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피보팅인 거죠. 제가 최근에 너무나 이제 기쁘게 새로운 일을 설레는 내일을 찾아간 사례가 또 생겼는데요. 곽은주님은 원래 인텔 코리아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을 했던 경력을 보유하고 계세요. 하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라는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일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대학 가고 다 크고 나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일터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이렇게 들은 내가 과연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을까 생각만으로 머물다가 저희 서비스에 이력서를 제출했죠. 그게 작년 2월이었는데요. 그렇게 은주님과 저희의 인연이 시작되어서 은주님은 지금 대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에브리타임의 홍보 담당자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커리어 피보팅의 사례들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당장에 뭔가를 확 바꾸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점 나의 일의 양을 줄여가면서 요게 맞는 것 같아. 골대가 저기 있는데 라고 하면 힘차게 골대에 골을 넣으면 되는 거죠. 피보팅이라는 게 커리어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이네. 커리어 전략을 창업처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일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나만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일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당장 내가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면 좀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이 나에게 맞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피보팅 작업을 시작하는 분에게 먼저 물어요. 일은 나에게 무엇이냐고.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 축이 잡혀야 이 골을 어디다 넣을지 정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나에게 밥이 더 중요하면 밥에 좀 더 다가가는 일을 해야 하고요. 꿈에 다가갈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꿈에 조금 다가가서 좌표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일이라는 게 나에게 무엇인지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확실한 중심축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일을 선택하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은요. 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과 기업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공공은요. 효율보다 공정이 더 중요해요. 기업은요. 공정하지 말자는 아니지만 효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성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일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걸 별로 견디지 못해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또 내일 더 나아지길 바라거든요. 변화의 속도가 조금 빠른 걸 좋아해요. 하지만 이거 역시 사람마다 다릅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가고 싶은 사람, 천천히 가고 싶은 사람이 함께 해야 더 행복합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서 중심축을 잡는 기준들, 요걸 커리어 앵커라고 합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목적에 맞는 커리어 앵커를 확실하게 세우고 내 일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해드린 피보팅이라는 건데요. 이 피보팅을 할 때의 방법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국 일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팔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해야 내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팔리는 일을 만나는 과정을 피보팅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택과 선택이 이어지고 연결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이 더 선명해지고 그 선명함을 바탕으로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과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가능성의 토지에서 설레는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그런 일을 정말 전국적인 규모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세일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한 문장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 저는 저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해서 남도 행복한 그 일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써왔고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아마 지금 제 강연을 듣는 여러분도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렇게 시작 버튼을 눌러봐 주세요. 그리고 그 시작 버튼에는 내일을 만나는 마법의 주문을 함께 외우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일은 반드시 있다고.